화학분석 기능사 2014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체는 구성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결정,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여처럼 흐물흐물 흐르는 성질을 보이는 것이 비결정의 특징이고 유리, 고무, 수지가 대표적입니다. 수정과 다이아몬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쌓인 대표적인 결정이고 소금도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입니다. 역과 같은 비결정 상태는 유의 하나뿐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로 금속을 섭취시킬 때 필요한 전기량은 패러데이 법칙을 따릅니다. 같은 무게를 얻는다면 원자량이 클수록 이온의 전하수가 작을수록 전기량이 적게 됩니다. 은은 원자량이 배판로 보기 중 가장 크고 전하수도 1로 가장 작습니다. 구리와 니켈은 2가, 철은 3가라 같은 무게를 얻으려면 훨씬 많은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가수분해하면 다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고 이 반응을 천화라고 부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붓으로 나뉩니다. 글리코겐은 다당류라서 가수분해하면 포도당만 나옵니다. 이당류의 가수분해 생성물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붓으로 묶어서 외워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잘 녹고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스스로 녹는 조해성 물질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산나트륨이 됩니다. 1번, 2번, 4번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중량백분율 농도는 용액 전체의 질량에서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분모가 용매가 아니라 용액 즉 용매와 용질을 더한 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 100ml는 밀도가 1이므로 100g으로 봅니다. 용질 10g에 용매 100g이니 용액은 110g이 됩니다. 분모에 용매만 넣으면 10%가 나와 2번을 고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용해도 곱은 포화용액에서 각 이온 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전리도가 50%이므로 모가 있는 0.09 구물 가운데 절반만 이온으로 나뉩니다. 초산은이 이온화하면 은이온 하나와 초산이온 하나가 1대1로 생기므로 두 이온의 농도가 같습니다. 전리도를 곱하지 않고 0.099를 그대로 제곱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와 답이 어긋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뉩니다. 순물질은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같은 물리적 성질이 일정한 물질로 단체와 화합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체는 산소처럼 한 종류의 원소로 만든 물질이고 화합물은 물이나 소금처럼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문제에서 물, 소금, 산소를 함께 예로 들었으니 단체와 화합물을 아우르는 순물질이 답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환원은 산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거나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반대로 산소를 얻고 수소를 잃고 전자를 잃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입니다. 1번은 산소와 화합하는 것이니 산화, 2번은 수소를 잃는 것이니 산화, 3번은 전자를 방출하는 것이니 역시 산화입니다. 산화수가 감소한다고 서술한 서번만 환원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원칙으로 풉니다. 칼륨은 1족이라 플러스 1,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입니다. 크롬륨의 산화수를 X라 두면 전체가 중성이므로 다음식이 성립합니다. 산화수 문제는 아는 원소부터 채워 넣고 나머지를 미지수로 두면 반드시 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넘는 점은 이온 사이를 붙잡는 결합력이 셀수록 높아집니다. 결합력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강해집니다. 보기는 모두 일가, 양이온과 플루오린화이온의 조합이라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만 비교하면 되는데 같은 일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므로 나트륨이 가장 작습니다. 반지름이 가장 작은 나트륨이 플루오린과 가장 가까이 붙어 결합력이 세고 높는 점도 가장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소섬유는 유기섬유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폐와 탄소만 남긴 섬유입니다. 원료로는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줄여서 PAN계 섬유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PAN계가 원료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밖에 피치계와 레이온계가 쓰입니다. 탄소 섬유는 가볍고 강해서 항공기, 스포츠용품에 쓰인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실리콘이라고 불리며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쓰이는 원소는 규소입니다. 원소 기호는 규소이고 원자 번호는 14번입니다. 규소는 점안륨과 함께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의 기본 소재입니다.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인수라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골격으로 하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화합물과 성질이 뚜렷이 갈립니다. 분자 사이에 힘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알코올이나 벤젠 같은 유기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이온으로 나뉘지 않으니 전기를 통하지 않고 반응 속도도 됩니다. 반대로 서술한 보기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약염기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암모니아는 약염기라 이온화가 아주 조금만 일어나므로 차온 농도에서 이온하던 양을 빼도 값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pOH를 먼저 구하고 싶사 해서 빼면 pH가 나옵니다. 약염기는 0.4x를 0.4로 근사한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활성기체는 18족 원소로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외각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다른 원소와 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고 원자 하나가 그대로 분자로 행동하는 단원자 분자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크고 3원에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헬륨만 최외각 전자가 2개이고 나머지는 8개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전자를 쉽게 내놓는 원소일수록 이 값이 작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펫 전하가 커져 전자를 더 세게 붙잡으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주기의 맨 왼쪽에 있는 1족 알칼리 금속이 가장 작습니다. 알칼리 금속이 전자 하나를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기음 성도가 비슷한 비금속끼리 만나면 어느 쪽도 전자를 빼앗지 못하고 서로 내놓아 함께 쓰게 됩니다. 이것이 공유결합입니다. 전기음 성도 차이가 크면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이온결합이 되고 금속끼리 만나면 자유전자를 공유하는 금속결합이 됩니다. 배위결합은 한쪽이 전자쌍을 통째로 내놓는 특수한 공유결합입니다. 전기음 성도 차이로 결합의 종류를 가르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 꼭 정리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유효 숫자 계산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유효 숫자 자릿수가 가장 적은 값에 맞추고 더하기와 빼기는 소수자 말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값에 맞춥니다. 어느 연산인지 먼저 가르고 그에 맞는 규칙을 적용한 뒤 마지막에 반올림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계산은 정확히 했는데 자릿수를 잘못 맞춰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화학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종류로는 반데르 발수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반데르 발수력은 모든 분자에 작용하며 분자량이 클수록 커집니다. 수소결합은 플루오린, 산소, 질소처럼 전기음 성도가 한 원자에 수소가 붙었을 때 생기는 특히 강한 분자의 힘입니다. 분자 간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며 물에 끓는 점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수소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전자를 완전히 주고받으며 만들어집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점점기적 인력이 결합의 실체입니다.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결합, 금유결합, 금속끼리 만나면 금속결합이므로 보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짝지어진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대략 1.7보다 크면 이온결합으로 본다는 기준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물질과 물체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가리키고 물체는 그 물질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대상을 가리킵니다. 나무, 유리, 쇠는 모두 재료를 말하는 물질이고 신발은 그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므로 물체입니다. 책상은 물체이고 나무는 물질, 컵은 물체이고 유리는 물질처럼 짝을 지어 이해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진한 황사는 무색의 끈끈한 액체로 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습성과 탈수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쓰기보다 탈수제와 건조제로 널리 쓰입니다. 설탕에 진한 황산을 부으면 물 성분이 빠져나가 검은 탄소만 남는 실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염산과 질산은 휘발성이 있어 건조제로 쓰기 어렵고 인산은 탈수력이 약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노말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가량 당량수입니다. 몰농도를 먼저 구하고 산의 가수를 곱하면 됩니다. 황산 9.8g은 분자량 98로 나누면 0.1몰이고 이것이 250ml에 들어있습니다.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산이므로 여기에 2를 곱합니다. 부피를 리터로 바꾸는 것과 가수를 곱하는 것, 이 두 단계만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이몰은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같은 22.4리터라면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가장 가볍습니다. 질소는 28, 산소는 32, 아르곤은 40,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분자량이 가장 작은 질소가 가장 가볍습니다. 몰부피 22.4리터와 주요 기체의 분자량은 계산 문제 곳곳에 쓰이니 꼭 외워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집니다. 순서는 1, S, 2, B, 3, P, 3, 5, 3, P, 3, G, 9. 오비탈 수는 S가 1개, P가 3개, D가 5개, F가 7개이며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갑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므로 전자 11개를 순서대로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껍질은 S와 P까지만 쓰였으니 2번은 틀리고 최대각인 M껍질의 전자는 3, S 하나뿐이라 3번도 틀립니다. 전자 껍질은 K 내의 첫 끝 편입니다.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전자 배치가 안정할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헬륨은 최외각 전자 껍질이 2개로 꽉 찬 비활성 기체라 전자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 가운데 제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금속이라 전자를 쉽게 내놓고 티타늄도 전이금속이라 헬륨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에서 제3족은 수산화물로 침전하는 알루미늄, 철, 크로뮴 무리입니다. 암모니아 완충유맥에서 수산화물 침전을 만들어 분리합니다. 아연은 황화물로 침전하는 제사족에 속합니다. 제사족에는 아연,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가 들어갑니다. 족발 대표 원소를 묶어서 외워두면 정성 분석 문제는 대부분 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림만 그린 반응은 아연염에 코발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색에 가열했을 때 녹색 덩어리가 생기는 반응입니다. 아연의 확인 반응으로 쓰입니다. 이때 생기는 녹색 물질이 아연산 코발트, 화학식으로 코발트입니다. 4번의 코발트 AlO2는 알루미늄 확인에 쓰이는 페나르 분류로 파란색이 나옵니다. 녹색은 아연, 파란색은 알루미늄으로 색과 원소를 짝지어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이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면 산, 수산화이온을 내면 염기라고 했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염선자를 주면 산, 받으면 염기라고 했고 루이스는 전자쌍을 받으면 산, 주면 염기라고 했습니다. 2번은 루이스 이론, 3번은 브랜스테드 이론의 설명입니다. 물에서 수소이온을 낸다고 서술한 1번이 아레니우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온화도가 작다는 것은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잘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런 산을 약산이라고 합니다. 질산, 황산, 염산은 물에 넣으면 거의 전부 이온화되는 대표적인 강산입니다. 반면 탄산은 이온화도가 매우 낮은 약산으로 탄산음료에서 이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는 것도 결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산 3가지는 염산, 황산, 질산으로 묶어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에서 제5족은 바륨, 칼슘, 스트론튬 같은 알칼리 토금속이고 제6족은 나트륨,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제5족은 탄산암모늄을 넣으면 판산염으로 침전하지만 제6족은 판산염도 물에 녹아 침전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두 무리를 갈라냅니다. 따라서 5족 분족 시약은 탄산암모늄, 화학식으로 이CO3입니다. 4번의 6몰 염산은 1족, 3번의 황화수소는 2족 분족 시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황화물 침전의 색은 정성 분석에서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황화납, 황화은, 황화고리는 모두 검은색 침전입니다. 반면 황화아연은 흰색 침전이라 눈에 띄게 다릅니다. 검은색이 아닌 황화물로는 황화아연이 흰색, 황화카드뮴이 노란색, 황화망가니즈가 살구색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농도가 다른 같은 물질을 섞었을 때의 농도는 방향수의 합을 전체 부피로 나누어 구합니다. 노말 농도의 부피를 곱하면 방향수가 나옵니다. 두 농도를 단순히 평균 내면 산오르말이 나오는데 부피가 다르므로 부피를 가중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차 표준 물질은 순도가 아주 높고 공기 중에서 변하지 않아 무게를 달아 녹이는 것만으로 정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염기 표준액을 표정할 때 쓰는 1차 표준 물질로는 프탈산 수소칼륨, 옥살산, 설퍼민산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산성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석탄산은 페놀의 다른 이름으로 산성이 매우 약해 적정의 종말점이 뚜렷하지 않아 표준 물질로 쓰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액의 농도 표현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몰 분율은 어느 한 성분의 몰수를 용액 전체의 몰수로 나눈 값이므로 2번이 옳습니다. 1번의 고체 용해도는 물 1000g이 아니라 100g 기준이고 3번의 질량 백분율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나누며 4번의 몰농도는 질량이 아니라 몰수로 나타냅니다. 분모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짚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이 양이 1000ml, 곧 1리터에 들어있으므로 몰농도가 바로 나옵니다. 부피가 마침 1리터라 나눗셈이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침전 접정법은 접정 과정에서 앙금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대표가 질산은에 쓰는 음법 접정입니다. 질산은 표준용액을 떨어뜨리면 염화이온과 만나 흰색 염화한 앙금이 생기므로 물속 염소이온을 정량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줌화 접정, 옥살산나트륨과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산화환원 접점에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는 고체와 액체가 얼마나 자주 넓게 만나느냐로 결정됩니다. 입자를 잘게 부수어 평면접을 넓히거나 저어서 접촉을 늘리거나 온도를 높여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빨라집니다. 압력은 기체의 용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만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와는 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온 악영향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입니다. 이온 악영향이 큰 금속이 작은 금속을 밀어냅니다. 철은 구리보다 이온 악영향이 크므로 실못을 구리 이온 용액에 담그면 철이 전자를 내주고 녹아 들어가고 그 전자를 받은 구리 이온이 금속구리로 붉게 석출됩니다. 이온 악영향 순서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마연, 철, 니켈, 주석, 막, 수소, 구리, 수은, 백근, 금순으로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시약은 적정의 담량점 pH가 변색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약산을 강염기로 접점하면 생성된 염이 가수분해되어 담량점이 pH 8에서 10 사이의 약알칼리성이 됩니다. 이 범위에서 변색하는 지시약이 페놀프탈레인으로 염기선에서 분홍색을 띱니다. 메틸오렌지와 메틸레드는 산성 쪽에서 변색함으로 강산과 약염지에 접점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를 정지상으로 섬고 전기액이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면서 성분을 갈라내는 방법입니다.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같은 금속 이온을 분리할 때는 묽은 염산을 가장 많이 쓰고 노르말 부타놀을 아세트산이나 물과 일정 비율로 섞어 함께 씁니다. 금속 이온은 산성 조건에서 안정하게 이동함으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광학적 방법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분석법입니다. 분광분석법, 적외선분광법, X선분석법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전이차 접점법은 전극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 곧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라 빛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에 전이, 전압, 전류, 전기전도도가 들어가면 전기화학적 방법, 분광, 흡광, 현광이 들어가면 광학적 방법으로 갈라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은 빛이 용액을 지날 때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B는 액층의 두께, C는 농도입니다. 식에서 보드 특광도는 두께와 농도 모두에 비례합니다. 투광도는 빛이 통과한 점도이니 흡광도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농도가 진해지면 통과하는 빛은 줄어드니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투광도가 두께에 비례한다고 서술한 사건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분석법 가운데 전이차접점법, 전기분해법, 전압전류법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전극에서 전자가 오갑니다. 반면 전기전도보법은 용액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는지만 재는 방법입니다. 이온이 이동하며 전류를 나르기는 하지만 전극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없는 방법은 전기전도도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램에서 봉우리의 위치와 넓이는 서로 다른 정보를 줍니다. 봉우리가 나타나는 시간, 꼭 머무른 시간은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점성 분석의 근거입니다. 반면 봉우리의 넓이는 그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정량 분석의 근거입니다. 위치는 성분, 넓이는 양이라고 짝지어 외워두시면 어떤 크로마토그래피 문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의 전자전이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에 따라 이 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에 빛을 흡수합니다.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가 가장 커서 200나노미터 아래의 진공 자외선을 흡수하고 N에서 시그마 스타, 파이에서 파이 스타 순으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N에서 파이 스타로 가는 전이가
에너지가 가장자가 280나노미터, 이산이 근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주입부, 칼럼, 검출기로 이루어집니다. 주입부에서 시료를 기화시켜 운반기체에 실어보내면 칼럼 안에서 각 성분이 고정산에 흡착되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이동 속도가 달라져 갈라집니다. 검출기는 갈라져 나온 성분을 하나씩 감지합니다. 실제로 분리가 일어나는 곳은 칼럼이므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질 30g으로 용액 150g을 만들었으니 용매는 150에서 30을 뺀 120g입니다. 용액 150g을 그대로 분모에 넣으면 20이 나와 1번을 고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분광광도계는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검출부로 이루어집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에는 여러 파장이 섞여 있으므로 원하는 파장만 골라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파장선택부이고 여기에 프리즘이나 해절격자 같은 반색 화장지 또는 필터를 씁니다. 반색화라는 말 자체가 여러 파장을 한 가지 파장으로 만든다는 뜻이니 이름으로 기억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셀은 빛이 지나는 통이므로 쓰려는 파장에 빛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유리는 자외선을 흡수해버려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에만 쓸 수 있고 플라스틱은 근적외선 정도에만 씁니다. 석영은 자외선을 그대로 통과시키므로 자외선 영역에 반드시 석영셀을 씁니다. 자외선은 석영, 가시광선은 유리로 짝지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은 시료가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할 때 전자가 들뜨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흡수된 빛의 양이 농도에 비례한다는 람베르트 비어 법칙을 근거로 정량 분석을 합니다. 산화는 빛이 흩어지는 현상형과 인광은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내놓는 현상이라 다른 분석법의 원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들뜬다고 하고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들뜬 전자는 불안정해서 곧 원래 자리로 돌아오며 이때 에너지를 빛이나 열로 내놓습니다. 여기라는 말이 들뜬다는 뜻이라는 것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운반기체가 시료를 밀고 칼럼에 진압합니다. 이때 고정상에 잘 붙는 성분은 자주 붙잡혀 느리게 가고 잘 붙지 않는 성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이동 속도의 차이가 쌓여 성분이 갈라집니다. 결국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원리는 이동 속도의 차이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볼타 전지에서는 반응이 진행되며 한쪽에는 양이온이 다른 쪽에는 음이온이 몰려져라 불균형이 생기고 전류가 곧 멈춥니다. 염다리는 두 용액을 이어 이온을 흘려보내 이 불균형을 풀어주는 장치입니다. 포와 염화칼륨 용액에 젤라틴이나 한천을 섞어 구겨 만듭니다. 젤라틴으로 고치는 이유는 두 용액이 섞이지 않으면서 이온만 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리전극법은 pH 측정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전극 끝에 0.01에서 0.03mm 두께의 아주 얇은 유리막이 있고 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가 다르면 그 차이만큼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 전이차를 재서 pH로 환산합니다. 측정 범위가 넓고 시료에 색이 있거나 콜로이드 상태여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시료를 쑤서 불꽃의 태화이온을 만들고 그 이온이 만드는 전류를 재는 검출기입니다. 기체의 전기전도도가 전하를 띤 입자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그대로 쓴 것으로 유기물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열전도도 검출기는 열전도도 차이를, 전자포획 검출기는 전자를 붙잡는 성질을 이용함으로 원리가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검량선은 농도를 아는 표준용에 여러 개를 재서 만든 기준 그래프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에서 흑광도가 농도에 비례하므로 가로축의 농도를 세로축의 흑광도를 찍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시료의 흑광도를 재서 이 직선에 대입하면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투광도는 농도에 비례하지 않아 직선이 되지 않으므로 검량선을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지의 전이차는 양극의 표준환원 전이에서 음극의 표준환원 전이를 뺀 값입니다. 표준환원 전이가 큰 좁이 전자를 받아 환원되므로 양극이 됩니다. 철 반응은 0.771V, 구리 반응은 0.337V이므로 철이 환원되는 양극, 구리가 산화되는 음극이 됩니다. 값이 0보다 크므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값을 더해 1.2108V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선과
이동상 사이에서 성분이 나뉘는 정도가 달라 분리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정지상은 고체 또는 액체를 쓰고 이동산은 기체, 액체, 초임계열체를 씁니다. 이동산은 흘러야 하므로 고체를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산으로 액체나 고체가 사용된다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이동산인 용미액을 고압 펌프로 밀어넣는 장치입니다. 펌프, 주입기, 칼럼,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로 구성되며 높은 압력을 쓰기 때문에 입자가 아주 작은 칼럼을 쓸 수 있어 분리 성능이 뛰어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이동산이 기체라 펌프가 아니라 압력 조절기를 쓰고 열에 약하거나 끄는 점이 높은 물질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료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장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기능사 2014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